안녕하십니까. 서산의료원 공공의료 본부장 고아령입니다. 제 목소리 모두 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금일 2021 책임의료기관 커넥티드 케어 심포지엄의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세션 좌장을 맡게 된 서산의료원 공공의료 본부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고아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3명의 연자와 함께 감염관리 및 환자 안전관리에 관해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세션은 책임의료기관의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 및 공유함으로써 다시 한번 지역 및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발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책임의료기관 코로나19 CP 개발 사례에 관해서 국립중앙의료원 진본식 센터장님이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진본식 센터장님에 관해서 소개를 하자면 연세대학교 대학원 내과 박사시며 국립중앙의료원 감염관리팀 팀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감염의학센터 센터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네, 진범식 센터장님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CP 개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임상 의사라서 이제 주로는 환자 치료에 집중해서 이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 순서로 해서 이제 발표를 드리고요. 일단 배경 및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이 발표드리는 이제 표준 진료 지침은 이제 크리티컬 패스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래 임상 진료 지침은 이제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로 이제 진료하는 임상 의사들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그거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제 크리티컬 패스웨이는 일단 임상 진료 지침을 기반으로 하되 이제 개별 병원에서 적정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진료 순서나 치료 시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표준화된 진료 과정으로 설정을 해놓고 진행하는데 좀 더 의의를 두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는 진료의 질과 효율성을 좀 제고하자는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료 행위를 좀 더 이제 도식화하고 이제 전산화해서 이런 이제 표준화된 치료에 좀 더 이제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진료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방향을 좀 지향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표준 진료 지침, 크리티컬 패스웨이가 맞습니다만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임상 진료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제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치우치는 좀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사업은 이제 정부의 지원을 좀 기반으로 하고요. 네, 참여하는 이제 공공병원 중심으로 하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어떤 진료의 질 관리 그리고 만족도 향상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2014년도, 15년도에 처음 이제 시작이 됐고요. 매해 이제 여러 가지 CP들을 개발을 해서 실제 이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적용을 해왔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이제 그 유행 상황에 맞춰서 코로나 CP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체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이제 주관을 하시는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기관에 있는 이제 의료진 전문의들이 세부 질환에 대한 어떤 자문이나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또 이제 그 세부 전문 진료 학회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이제 시범병원도 포함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 거점 병원의 연구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 이제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수요 조사를 통해서
대상 질환을 선정을 하고요. 그 선정된 질환에 대해서 이미 개발된 CP가 있다면 그것들을 모아서 이제 좀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정 보완 단계를 거쳐서 이제 보급을 하고 또 이제 보급한 CP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일단 선정된 어떤 그 질환에 대해서 이제 워크숍을 해서 CP 초안을 이제 개발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2차 워크숍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거를 거쳐서 이제 실제로 잘 작동하고 의학적인 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10월에 걸쳐서 이제 CP를 좀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이나 다음 년 초에 거쳐서 이제 결과를 분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일단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표준 진료 지침의 대표적인 어떤 요소를 잠깐 살펴드리면 이제 대상군 제외군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CP 대상 질환이다 하더라도 이제 질병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CP의 이제 적응증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대상군 제외군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CP가 실제로 이제 작동하는 과정을 흐름도로 이제 구성을 해서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이 실제 이제 진료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오더셋을 마련하고 이제 이것들을 대부분 이제 EMR 전산 처방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작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올해 이제 개발한 내용을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CP 대상 질환을 코로나19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이제 발생했고요. 작년 4월에 대구를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정부에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서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코로나 전담 치료 병원을 지정하였으며 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72개 기관 8,000개가 넘는 병상이 확보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전담병원은 이제 지방의료원이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방의료원은 이제 그 속성상 그 병상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아주 전문적인 치료보다는 보편적인 치료를 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주 진료과는 이제 감염내과, 호흡기내과가 되는데요. 이런 이제 전문 진료과가 이제 좀 없거나 인원이 많지 않은 이제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에서는 이제 전문 의료진이나 다른 이제 과 의료진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치료 지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한 두세 달 간격으로 계속 이제 바뀌고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비전문 의료진이 이제 적시에 이제 적용해서 이제 활용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저희가 코로나19의 CP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발한 절차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서산의료원에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CP 초안을 서산의료원에서 직접 하고 있는 어떤 그 기본 치료 과정을 중심으로 초안을 제작하셨고 그 초안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병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병원별 CP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원별 CP 초안을 다시 이제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CP 표준안을 확정하고 CP 표준안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참여 병원에 다 이제 보급을 해서 실제로 적용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주관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학회에서도 전문가 자문관을 위촉을 받았고, 이제 권역별로 대표기관에서도 이제 전문가를 이제 초빙해서 이런 과정을 지원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결과에서 이제 CP가 이제 코로나19 질병 특성상 무증상 환자와 유증상 환자의 치료 경과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증상 CP, 유증상 CP 두 개를 나누어서 진행했고요. 무증상 CP는 이제 무증상 환자니까 특별한 치료는 필요 없지만 이제 치료 입원하는 과정에서 유증상으로 전환되는지 이제 점검을 해서 유증상으로 전환되면 이제 바로 이제 전환을 해서 유증상 CP로 전환해서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또 이제 무증상 환자에서 적절한 시기에 격리 해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이제 목표로 했고요. 유증상 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원 시 환자 평가를 통해서 이제 환자의 질환 중증도를 결정하고 그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번 치료 과정에서 이제 중증도가 더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이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해서 또 이제 또 적시에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의 격리 상태에서 이제 치료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이제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심리적 지지도 유증상 CP에서는 더 이제 비중을 둬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과 제외 기준을 이제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요. 당연히 이제 그 코로나19가 치료 대상이 되겠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성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증상 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입원했을 때 무증상인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대상이 돼서 그 이제 중증도를 평가하는 데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유증상 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증상 중에서도 증상의 증증도에 따라 굉장히 치유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평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임산부라든지 면역저하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신질환 같은 거 협조가 안 되는 경우에는 CP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제외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증상 CP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입원 당시에 무증상인지 확인하고 또 이제 무증상인 걸 확인될 경우에는 격리 기간 동안 이제 유증상으로 전환되는지를 매일 평가를 해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적시에 유증상 CP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적절한 시기에 격리 해지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더셋은 보시면 이제 다른 것들을 기본적으로 검사 같은 거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제 저희가 매일 환자를 모니터링해서 이제 유증상으로 전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시간에 격리 해제를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증상 환자 같은 경우는 입원한 당시에 증상의 중증도를 확인하는데 저희가 치료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이 산소 치료가 필요하냐 아니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로서 기본적으로는 재증 치료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레키로나라는 항체 치료제가 이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에 적응증이 되는지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소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유량, 고기류량 또는 이제 기기호흡기 이런 중증도에 따라서 또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또 이제 매일 혹시 환자 상태가 변한다면은 그거에 맞춘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오더셋도 이제 무증상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증상 환자에서는 증상의 중증도를 매일 평가를 해서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적용을 이제 9월에서 10월 동안 16개소에서 적용을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환자 만족도와 직원 만족도가 상승한 걸 볼 수 있었고 재원 일수도 평균 3일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서산의료원의 결과 보고서를 발췌한 부분인데요. CP 평가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여부, 만족도,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CP를 적용함으로써 새로이 제공되는 어떤 서비스들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했고요. 보시면 이제 비용도 CP 적용 전에는 400만 원 정도에서 CP 적용 후에 상당히 이제 감축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주의료원의 결과 보고서에 있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CP 자체는 진료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환자 만족도나 아니면 이제 다른 재원 기간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환자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해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아주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그림 같은 거를 추가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치료 방침이 계속 몇 달 간격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시에 이제 의료진한테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이 CP가 그 전에는 어떤 그 결과 형태로 올라갔는데 저희가 이 CP를 어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하는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지금 추가해서 이제 만들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전문가 자문단을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다면은 전문가 자문 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변경 게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첫 확진자 보고 이후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발빠르게 국립중앙의료원과 책임 의료기관이 학회 전문가 집단과 협조하여 코로나19 CP를 신규 개발 및 시범 적용하였고 몇 개의 병원에
이제 시범 적용한 결과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부터 해당 CP 적용에 대한 병원별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표준 CP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식 배포될 예정이라고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안동권 요양병원 대상 감염병 관리 교육에 대해서 윤성철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팀장님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철 팀장님을 소개하자면 건양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셨고 안동의료원의 코로나 감염병 등 전담의이며 현재 감염관리실장 그리고 공공의료 사업 총괄팀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동의료원에서 감염관리실장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내과장님 윤성철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요양병원 감염병 관리교육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목차의 첫 번째로는 사업 배경과 계획, 그다음 교육 운영과 절차, 다음으로는 사업 성과,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과 운영 시 고려 사항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배경 및 대회에서는 지역 현황과 더불어 간단하게 교육했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시면 경북은 전국의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이며 사망자는 2018년까지 전국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경북과 안동권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성별과 연령별 현황입니다. 성별 및 연령별 표에서 보시다시피 60세 이상에서 그 연령층에서는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발생의 주의가 매우 필요합니다. 앞선 표에서 보셨다시피 고령이면서 감염에 고위험군인 환자가 많고 특히 집단 감염이 가능성이 노출되어 있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감염병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작년 12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교육 수요조사를 시행하였고 참여에 응한 기관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병 관리 교육은 개개의 요양병원의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며 또한 이를 통하여 각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의 예방 관리 및 확산의 효율적 차단과 이를 위한 지역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모델을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경상북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 7국 경북대학교 병원, 경북 안동의료원, 지역 내 요양병원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각 기관이 각 단계마다 할 역할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크게 현황 파악 및 사전 준비를 위한 수요조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교육 시행, 그리고 세 번째로 대면 교육 시행의 3단계로 나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교육 체계도를 각 단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황 파악 및 사전 준비입니다. 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료기관 및 지원단이 참여한 회의를 거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직접 수요조사를 시행한 다음 이러한 결과를 권역 및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 단계에서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서 다시 2차 수요 조사를 거친 다음 교육을 안내하고 이후 온라인 교육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온라인 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다시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감염병 관리 지원단과 권역 책임 의료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온라인 교육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였고 이러한 과제와 함께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함께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 책임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의 교육 방법과 과제를 재배부를 하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안동의료원에서도 안동의료원 감염관리실에서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육 방법과 과제를 배부받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교육을 시행을 하였고 교육 참여기관은 과제를 다시 지역 책임기관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지역 책임 의료기관은
온라인 교육 결과를 정리하여 다시 번역으로 보고를 하고 추후 운영회의를 통해서 이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면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여서 대면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은 후 또 이에 대한 감염병 관리 지원단과 번역 책임 의료기관의 강의 요청을 시행하였습니다. 대면 교육 당일 감염병 관리 지원단과 번역 책임 의료기관에서 강사분을 지원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이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서는 장소와 물품, 도구 등 교육 준비와 함께 실습 교육을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요양병원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성실하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참고 확인서를 작성을 하였고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면 교육 결과에 대해서 이를 번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다시 보고를 하였고 다시 추후에 운영회의를 통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지금까지 시행한 절차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계획 수립 및 피드백을 위해서 총 8차례의 운영회의가 진행이 되었고 작년 10월부터 도청에서 감염병 관리 교육의 첫 회를 시작을 하여서 화상회의를 통해 일정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조율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번역 책임 의료기관 주도 하에 방역당의 감염관리 실무 협의체를 구성을 하여 이러한 교육에 필요한 교육 지원들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올해 8월에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직접 모시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직접적으로 거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작년 10월 27일 도청에서 시행한 첫 회의 내용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감염병 교육 대상자 모집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회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포항, 김천, 안동의 총 3개 의료원만 참여하여 회의가 진행이 되었지만 5월 18일에 시행한 실무협의체 회의에서는 상주 및 영주 내에 2개 적십자병원도 같이 참여를 하였고 이에 대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에 감염병 관리 운영회의를 통해 교육을 받는 요양병원의 입장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서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끝나는 교육이 아닌 상호 소통이 가능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초기 회의를 거쳐 마련한 일정 및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년 12월 첫 온라인 교육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6개 요양병원에서 총 14분의 대상자가 참가를 하셨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하였고 과제는 구글 설문지를 통해 과제 제출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강의 프로그램이 준비를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동의료원에서도 2개 강의를 직접적으로 전담을 하였습니다. 교육 운영 결과 교육 참여율은 총 100%를 참여율을 보이게 되었고 과제 제출 후에 과제 평균 점수는 82.5점의 점수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대면 교육 부분입니다. 당초 작년 연말 온라인 교육과 대면 교육을 연속적으로 시행하려고 했으나 당시 이제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과 함께 도지사 특별지사항으로 인해서 대면 교육은 취소가 되었었고 온라인 교육만 시행을 하였던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2021년 8월 요양병원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한 운영회의를 개최하여서 감염병 관리 대면 교육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더 시행하였고 이에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교육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준비를 거쳐서 올해 10월 28일 4개 요양병원에서 총 5명이 참여한 대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온라인 교육 참가자 수와는 좀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지역 요양병원에서는 대부분 교대 근무를 시행을 하고 있었고 참가자가 쉬는 일자에 참여하거나 기간에 또는 누군가가 업무를 분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참여 인원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면 교육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대면 교육 강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하였고 실시간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만큼 실습에 대한 내용도 같이 구성을 하여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의 주제는 앞선 운영회의에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의 내용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궁금하셨던 부분이 감염병이 이런 병원 내에서 발생을 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가장 궁금해하셨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소독이나 개인 보호, 착탈이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표본 수가 좀 적긴 하지만 대면 교육부 시행한 만족도의 조사 결과입니다. 총 간호사 5분이 참고를 하셨었고 프로그램 목표와 대상 모두 긍정적으로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 과정이나 교육 내용 면에서도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만약에 교육을 하고 이것만으로 끝나면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에 참여한 인력이 본인의 요양병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활용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우선 저희가 준비한 강의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감염 교육에 활용하고 상시 영상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그쪽에서 교육을 다시 하셨었고 보호복 착탈이 교육도 원내에서 다시 공유를 하면서 그 이후에 모든 인원이 이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과 이제 고려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요양병원이 참여한 운영회의에서 향후 교육 방식에 대해서 일환으로는 기존 감염병 관리 교육과 이안으로 찾아가는 감염병 관리 교육 두 가지 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감염병 관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수준별로 감염병 관리 교육이 가능하고 이러한 7국 권역 책임의료기관이나 감염병 관리지원단 등에서 높은 수준의 강사 섭외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일정이 조율이 어렵고 물리적인 방문이 어려우면서 방향 문제에 대한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안으로 생각해봤던 찾아가는 교육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 1대1로 일정 조율이 쉬웠으며 장소 제공 시에 본원에 전담 인력이 방문을 할 수 있었고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가능하였으나 외부 강사 섭외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다수의 일반 직원을 고려한 신층 교육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결국 선택 인원은 4명 대 2명으로 찾아가는 감염병 관리 교육에 좀 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고요. 그 외에도 기타 요청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후 감염병 관리 교육을 요양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교육 방식을 찾아가는 감염병 관리 교육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본원의 감염관리실과 연계를 하여서 함께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관리 교육을 상시 운영할 때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입니다.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 플랫폼이 구축되는 것이 아주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의 시청을 유튜브로 하게 되고 과제를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절차상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고 대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감염 관리자,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참여자들이 대면 교육을 참석하는 것 자체가 제약이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 교육을 위해서 감염병 대응 협력 체계가 충분히 구축이 되어야지만 시행이 가능하다는 건 기본적인 사항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각 기관이 역할을 충분히 분담을 하고 많은 회의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면 교육까지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참여하시는 기관이나 인력들도 충분하게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해주셔야지 이러한 소중한 시간들이 의미 없이 끝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요양병원 감염병 관리 교육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윤선철 팀장님. 본 안동권 요양병원 대상 감염병 관리 교육 발표에서는 신종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재난 사태 발생 시에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감염병의 사전 예방 관리, 이 지속적인 확산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측면에서 공공의료기관과 요양병원과 같은 지역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모델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 주요 성과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발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권 감염병 퇴원 환자 정신건강 모니터링이며 성남시 의료원의 김종명 실장님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실장님은 서울 아산병원 전공이시며 전공의 수료를 하였고 경기도립의료원 포천의료원 가정의학과 과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성남시 의료원 공공의료연구소장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실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김종명 실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종명입니다. 저희 성남시의료원은 작년 하반기에 사실 좀 늦게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좀 됐었고요. 한참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 지정이 돼서 주된 사업으로 이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사업들을 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퇴원 환자, 감염병 사업은 이제 크게 세 축으로 했는데요. 일단 이제 간호사에 대한 이제 중증 환자 대비한 교육을 좀 수행을 했고, 저희들 이제 지역의 이제 요양시설에 대한 주로 이제 요양원 대상으로 해서 감염병 관리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감염병 퇴원 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을 지금도 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또 다른 의료기관 찾아보니까 이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성남시 의료원의 사업 사례를 좀 소개해달라고 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목차는 이런 순서대로 좀 할 거고요. 사실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사실 감염병 환자가 이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해왔었죠. 그런 근거도 좀 있고요. 주로 지금 현재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격리와 치료 중심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감염병 환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우울이라든지 스트레스, 사회적인 낙인 등으로 인한 이제 정신건강의 문제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사실은 다루어줘야지 이게 의료로서의 역할이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보면 이제 메르스 사태 때도 해당되는 그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메르스 생존 환자를 대상으로 했더니 4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계속 호소하고 있더라. 그리고 27%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이제 사회적 환기가 좀 된 바가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 대유행하면서부터는 또 이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 블루라든지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됐었습니다. CDC에서는 뭐 미국의 약 40%가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 우울, 약물납용, 자살 사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또 이런 이제 감염병의 유행이 정신건강에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대략적인 그런 기전도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인용한 거를 정확하게 좀 따오지 못했고, NEJM에서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의미 있게 읽었었던 페이퍼였었는데요. 공중보건의 어떤 비상 상황이 되면 감염병과 같은 개인과 그리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개인에게는 이제 불안, 혼란, 어떤 정서적 고립, 사회적 낙인 등을 통해서 사실 이게 정신건강과 정신건강, 안전, 웰빙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사회, 집단적으로는 이런 이제 공중보건 비상 상황이 경제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직장이나 학교가 폐쇄되고 또 이 대응에 대한 자원이 부족하면서 이제 또 부족하거나 생필품이 부족하거나 등의 또 과정을 통해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집단이라도 어떤 집단은 특별히 더 이런 이제 팬데믹에 더 정신건강에 더 취약한 집단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정신건강을 스크리닝하고 관련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 성남시 의료원에서는 우리도 이제 감염병 환자 계속 이제 대부분의 입원 환자가 감염병 환자다 보니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좀 해보겠다라고 좀 계획을 사실 되게 급하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감염병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위기에 처한 환자들에게 당장 입원 중에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퇴원 후에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면
지역사회 여러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자원들을 연계해주는 방식의 사업들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형의 흐림도를 보면 사실 이제 감염병 환자가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격리 치료가 완료되면 퇴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원 시에 1차적으로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일단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위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지속적인 경우에 문제가 될 거니까 퇴원 후 다시 한 달 후에 저희가 다시 정신건강 재모니터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에 다시 이제 환자에게 다 이제 전화를 해서 여전히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전문 상담 서비스로 연결시키는 방식의 사업 모형, 심플한 사실은 사업 모형 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이제 병동 환자를 관리하는 간호부하고 이런 사업들을 좀 설명하고 어떻게 저희가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좀 할 것인지도 논의를 해서 이렇게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좀 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고위험자를 어떻게 선별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선별 도구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도 있고 어떤 거는 쉽게 쓰는 저기 도구도 쉽게 그 보편적으로 쓰기는 도구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 자문을 통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몇 가지 선별 도구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조사지를 좀 마련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좀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을 작년에 이제 구성을 해서 실제 이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거는 이제 올해 1월부터 지금도 사실은 수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좀 잠시 좀 사업 진행에 좀 차질이 좀 빚은 적은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주로 이제 초기 사업은 이제 5월까지 수행을 했고 이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약간의 사업 모형을 좀 저희가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퇴원 환자 중에서 이제 뭐 사실 이제 설문조사에 응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 제외했었고요. 설문 응하는 게 가능한 감염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 설문지를 퇴원 직전에 제공을 했습니다. 주로 우울, 불안, 분노, 불면 4개 분야에서 31개 문항을 환자에게 직접 이제 퇴원 직전에 저희가 이제 미리 이제 이런 정신건강 평가지를 출력을 해서 간호사 통해서 이제 환자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원 전에 이거를 체크를 하도록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설문지 조사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척도는 이렇게 3개, 우울, 불안, 척도, 스탁시, 그다음에 이제 불면과 관련된 척도를 통해서 해당되는 이제 각각의 고위험군을 각각의 3개에 대해서 또 어느 하나라도 이제 해당이 되면 저희가 이제 고위험군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모니터링 지표는 이렇게 했고요. 우선은 퇴원 시에 이제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해서 최대한 모니터링 수행률을 좀 높여보자라고 했었고, 또 이제 퇴원 후에 4주 후에 또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물론 이제 4주 후에 모니터링은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었고요. 퇴원 시에 이제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해서 여기에서 이제 고위험군으로 이다라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4주 후에 다시 모니터링을 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다시 여전히 이제 정신건강에 문제가 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전문 상담 치료로 이제 연계를 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상담권에 있는 유관기관하고 이제 MOU도 좀 체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목표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도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와는 MOU를 체결을 했고요. 사실 이제 저희 이거 좀 성남시 의료원에서는 뭐 감염병 환자가 우리 이제 중진료권 환자들만 사실 오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역 혹은 그 아래 충청권에서도 오고 또 서울에서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수도권에 있는 모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MOU를 체결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는 불가능했었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는 성남권에서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를 좀 했습니다. 또 사업적인 결과를 보시면
올해 좀 10월까지 지금까지 하던 거를 다 이 사업 대상자들에 해당이 되는 게 코로나 퇴원 환자가 940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실제 전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한 케이스가 940명이었고 그중에 약 한 절반 정도가 태원 씨의 설문에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나름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판단됐던 게 약 99명 정도,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가 태원 씨의 정신건강에 좀 위험 징후를 가진 고위험군이다라고 판단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후에 다시 이제 이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연계가 필요한 정도의 고위험군이 또 이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게 표가 좀 이해하기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차후에 한번 좀 보시고요. 제가 좀 간단하게 그래서 결과를 정리하면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태원 씨에 봤더니 대상자 중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건 한 20% 정도, 감염병 환자의 대략 20% 정도에서는 뭐 불안, 우울, 뭐 이렇게 불면, 스트레스가 관련된 이런 이제 위험 징후들이 있더라라는 거였고요. 문제는 뭐 태원 씨에 있다라고 해서 다 정신건강 서비스나 이런 게 개입할 필요는 없고 그 이후에도 이게 지속되는지 태원 후 4주에까지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약 24명, 그러니까 총 420명 중에 최종적으로 한 24명 정도인, 그러니까 한 대략 6% 정도, 감염병 환자의 6% 정도에서는 계속 정신건강에 문제들이 남더라라는 정도의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할 수가 좀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전체 국민 한 40%, 50%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으니까 좀 많이 놀래기도 했었지만 저희가 이제 보다 보니 대부분의 감염병 환자는 어찌됐든 태원의 정신건강의 문제가 많이 회복이 되더라. 역으로 보면 95% 정도는 회복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24명 중에서도 좀 봤더니 그 중에 한 8명은 사실은 기존에 이미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정신질환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정신과 의사나 전문 상담센터를 다니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새롭게 자원을 연계해 준 거는 한 16명 정도 였었던 거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시사점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감염병 환자의 입원 패턴은 외국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경증 환자가 사실은 주로 많이 입원을 했고요. 또 설문지로 하다 보니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중증 환자가 정신건강 문제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중증으로 했었던 환자들은 사실은 조금 빠진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 경증 환자가 많다 보니 초기에는 많이 이제 불안이나 이런 거 있었지만 최근에는 제가 보더라도 좀 치사율이나 이런 게 워낙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작년 초반에 비해서는 뭐 많이 이렇게 정신건강의 문제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완화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적지 않게 이제 기존의 정신질환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이제 입원 중에 서비스를 한 거는 제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개입은 못한 거거든요. 모니터링만 한 거니까. 사실은 기존의 정신질환 기억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입원 시부터 이런 분들은 또 이제 격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정신건강의 문제들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개입을 사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는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당장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감염병에 걸리면 분명히 일부는 새롭게 정신건강 문제가 새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하려고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좀 한계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느꼈습니다. 뭐 좋은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실제 이제 태원 씨의 이제 설문을 직접적으로 자가기입식을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한참 뒤에 바로 꺼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한참 뒤에 지난 다음에 이제
꺼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수고율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걸 이제 대신 이제 병동 간호사한테 부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병동마다 수고율이 많이 좀 차이가 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또 초반에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체계적으로 환자의 연령, 성별, 중등도 이런 등등에 대한 데이터를 좀 수거를 해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저희가 초반에 좀 미숙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지는 좀 못했던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분석, 예를 들면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 중증 환자에서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얼마나 더 잘 생기는지 그런 차이도 좀 분석해 보면 되게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긴 하던데 나중에 이제 평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캐치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를 하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약간 좀 내용을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9월부터는 이제 대상은 기존에 동일하게 했지만 좀 모니터링 방식을 약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원을 하면 처음에는 퇴원시만 전체 이제 서로 한 문항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쉽지도 않고 그래서 입원 시에 재원 한 일주일째에 퇴원보다 그 전에 일단 아주 심플하게 일단은 한국판 우울증 선별 도구로 먼저 하고 여기에서 이제 아웃문항이니까 심플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좀 완료하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정신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좀 더 캐치해내는 방식으로 저희가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수정 사업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입원 중에는 어찌됐든 스크리닝을 하고 파악하는 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퇴원 후에 이제 4주 모니터링 방식은 초반에는 이제 퇴원 후에도 퇴원 후 4주 후에도 똑같은 이제 문항으로 이제 설문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담당 이제 간호사가 전화를 해서 여전히 그런 1차 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그런 증후나 이런 게 좀 남아 있는지 본인이 어떻게 뭐 해결이 됐다라고 판단하는지 이렇게 이제 구두로 이제 물어봐서 4주 후에는 이제 여전히 이제 고위험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환자에게 퇴원하는 환자에게 이런 이제 전문적인 상담 기관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쪽으로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수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쪽이 뭐 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래도 감염병 환자들의 어떤 문제들을 좀 파악을 하고 분명하게 그런 개입의 필요성들 그리고 그런 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진 못하지만 주변에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뭐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든지 이런 이제 자원들이 있다라는 거를 환자에게 안내해주고 연계해주고 하는 측면에서 되게 의미 있는 감염병 환자의 좀 정신건강에 문제 있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본 발표에서 성남시 의료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정신건강 모니터링 사업 모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원 7일 이후 혹은 퇴원 시 정신건강 스크리닝을 시행하고 4주 후에 재평가함으로 하여 감염병 이후의 정신건강 모니터링 및 고위험군 발굴, 그리고 진료 연계,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3개의 발표를 모두 마쳤고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로 질문을 올려주신 사항이 이제 두 번째 안동의료원의 발표에 대한 질문이고요. 제가 먼저 첫 번째 발표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나서 두 번째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 지금 위드 코로나로
이제 앞으로 경증 및 무증상 환자들은 이제 재택 의료로 많이 상당수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책임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중증 환자에 대한 그 치료 위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코로나 CP 개발에 있어 예를 들면 유증상 환자 CP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한다던가 어떤 해당 정책적 변화에 대한 그 개선 방향이나 수정 사항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몇 개 병원에서 이제 그 환자 만족도와 재원 일수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는 언급해 주셨는데, 그 CP 적용 이후에 병원에서 도출될 수 있는 그 성과 지표, 어떤 성과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 생각하고 계신지 센터장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재택 치료에 대한 어떤 지원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점은 저도 100%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지방 의료원은 주로 중등증 환자에 대한 치료를 이제 담당하고 있거든요. 위중증 환자는 대형 의료기관이 주로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이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환자가 늘어나면은 그 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증이나 중등증 환자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당분간은 그래도 지방 의료기관이 중등증 환자에 대한 어떤 역할은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재택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지방 의료원들이 조금 더 이제 역할이 확대되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뭐였죠? 재원일수 감소라던가 그 환자 만족도 증가 이외에 혹시 중요하게 평가하시는 성과 지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 CP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어떤 것을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제가 발표드린 이제 재원 기간 단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감소, 그다음에 만족도 증가, 이게 이제 제 세 가지 중요한 어떤 평가 지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CP를 할 때 사실은 이제 그 뭐 담낭염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요로 결석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질환이 어떤 그 균일한 질환이 주로는 CP 대상인데 최근에 이제 내과적 질환으로도 이제 CP가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도 그런 질환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코로나19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종 감염병이라서 저희가 이제 적정한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떤 그 평가 지표도 잘 활용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계속 변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이제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는데 조금 더 이 코로나19 CP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원주의료원과 영월의료원은 이제 공통된 이제 질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요양병 기관의 교육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가, 그 유도 방법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발표해 주신 안동의료원 윤선철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의료원의 사회복지사 권동현입니다. 혹시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발표하신 총괄팀장 윤선설 과장님께서 또 환자분이 계셔갖고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 담당자인 저희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희도 채팅창을 봤는데 저희도 이 참여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때 시작은 저희는 이제 경상북도 도에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원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도의 담당 부서에 이제 의료 관광팀이랑 어르신 사업팀에서 각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 직접 사전 조사를 해주셨습니다. 교육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한 덕분에 저희가 이제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도 안에서는 이제
도에 좀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이제 병원 평가 때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요청을 드리고 있는 과정이고, 또한 이제 교육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 저희 그 지원단과 이제 권역 책임 의료기관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변이 될까요? 지금 질문 주신 원주의료원, 영월의료원, 군산의료원 그 실무자들께서는 마이크를 켜고 추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답변을 들으시고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있다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를 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주의료원인데요. 혹시 질문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도 교육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까 알아봤는데 사실 이제 인증에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도에서는 지금 그러면 하고 계신 교육을 받았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계신가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대신에 저희가 교육 참여 기간에 말씀을 드릴 때 저희 같은 경우 요양병원에다가 본 교육 수료한 내용을 앞서 저희 발표 자료를 보셨겠지만 그 참가 확인증을 확인서를 받고 그걸 이제 권역이나 도에 이제 제출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추후에 인센티브가 이제 결정되는 그때는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정도만 말씀드리고 별다른 인센티브를 이제 제공은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충청남도 4개 의료원 그 회의에 참석해서도 사실 그 요양병원 혹은 요양원 및 시설 감염관리 교육에 대한 참여 유도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그러니까 도에서 이제 공문을 내려주는 것 이외에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 평가 그 체크리스트에 포함을 해주셔서 이제 도에서 이제 총괄 업무를 좀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고, 그래야만이 이런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염관리 교육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다라는 피드백을 저희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 발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정신건강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로의 연계, 사실 이게 저희 서산의료원에서도 가장 이제 어려움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 그 성과 달성률로만 보면은 좀 저조했기 때문에 이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차원에서 좀 고심됐던 파트였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성남시 의료원에서 그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연계한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니었고요. 왜냐하면 지역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경기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에 다 MOU를 체결하기는 어렵고, 성남권역에 대해서는 MOU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연계는 수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MOU 체결하면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좀 회의를 좀 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코로나 환자들을, 확진자들에 대한 그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제공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환자가 있으면 연계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주 되게 반가워했었던 걸로 기억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계가 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제 정신과 다니시던 분들은 기존에 이제 다니시던 대로 좀 그대로 그냥 다니시라 하는 정도 였었던 거고, 다수는 사실은 연계할 때도 비용 문제들이 좀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나 이런 쪽으로 사실 많이 안내를 해줬고, 저희가 이제 연계를 했다라고 했을 때 평가 지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흔쾌히 알겠다, 그쪽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겠다라고 이제 한 경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환자가 어쨌든 자기 문제들이 스스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이런저런 자원들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줬을 때는 사실 좀 크게 이제 뭐 부정적으로 싫다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그 자가 기입식 설문지에서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고령층에서 해당 자가 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혹시 그 성남시 의료원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 좀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지금 이제 구글 폼으로 좀 하고 초반에는 이제 실제 복사지를 해서 이제 실제 이렇게 설문지를 좀 드렸기 때문에 사실 뭐 아주 고령인 분들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좀 싶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환자에게 이제 구글 폼이나 이런 걸로 주고 안 되면 이제 또 서면으로 뽑아가지고도 주는 방식으로 좀 하고는 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일부 그래서 대상자들의 100%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현재까지 그 채팅창 혹은 마이크로 직접 질의를 못하신 분 중에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채팅방에 다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발표 자료는 추후에 각 책임의료기관으로 메일로 공유 완료될 예정이며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로 하여 이번 심포지엄 세 번째 세션 감염 및 환자 관리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으며 본 세션은 결국에 이제 그 앞으로 또 닥칠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에서 책임 의료기관의 그런 역할 정립에 대한 중요한 이제 그 점검 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책임 의료기관의 실무자분들 그리고 총괄자분들 많이 고생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이런 심포지엄에 그 각 책임 의료기관의 사례를 공유하여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